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6부 우리의 미래. 유인원의 후손이랍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소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우스터의 주교 부인이 했다고 알려진 말. 제27장 빙하의 시대. 전혀 꿈이 아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는 태양이 사그러들고 별들이 희미해지면 바이런 어둠. 1815년 인도네시아의 순바와 섬에서 멋지게 생기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탐보라라는 산이 극적인 폭발을 일으켰다. 폭발에 이은 해일로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세인트 헬렌트 화산의 150배였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6만 개에 해당하는 그 폭발은 1만 년 동안의 가장 큰 것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지 못했다. 런던의 더 타임스는 폭발이 일어나고 7달이 지난 후에야 어느 상인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짤막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영국에서도 탐보라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150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와 먼지와 잔모래들이 대기 중으로 흩어져 햇빛을 가리고 지구를 쉽게 만들었다. 보통 때와는 달리 흐릿한 색깔에 석양을 멋지게 그릴 수 있었던 화가지에 의한 터너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었지만 세상은 먼지로 가득한 장막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 인용한 바이런의 시도 그런 치명적인 어둠에 대한 것이었다. 봄은 찾아오지 않았고 여름도 뜨겁지 않았다. 1816년은 여름이 없었던 해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는 흉작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일랜드에서는 기아와 함께 찾아온 장티푸스로 6만 5천 명이 사망했다. 그거를 감자 기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세계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뉴 잉글랜드에서는 그 해가 19세기 동사의 해로 널리 알려졌다. 6월까지 서리가 계속됐고 거의 모든 씨앗은 싹이 트지 않았다. 가축은 사료 부족으로 굶어 죽거나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도살을 해야만 했다. 그 해는 모든 면에서 무시무시한 해였다. 농부들에게는 최악의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0.8도가 떨어졌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연적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이아. 동사 얼어 죽었다. 그렇지 않아도 19세기는 추운 세기였다.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200년 동안 소빙하기를 겪고 있었다. 템스 강에서의 서리 축제, 네덜란드 운하에서의 스케이트 대회를 비롯한 온갖 겨울 행사가 이어졌다. 오늘날에는 그런 행사를 열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는 추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지질학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사실은 그 전보다 더 따뜻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육지가 서리 축제마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빙하와 추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낸 것을 이해해 주어야만 한다.
그들은 과거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럽의 곳곳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다. 따뜻한 프랑스 남부에서 북극 지방의 술록의 뼈가 발견됐고 거대한 바위가 이상한 곳에 남겨져 있었다.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창의적이기는 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설명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쥐라 산맥 높은 곳에 있는 석회석 위에 화강암 덩어리가 올라앉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던 프랑스의 박물학자 드리크는 공기중에서 탄환이 발사되는 것처럼 동굴 속의 압축 공기에 의해서 그곳까지 쏘아 올려졌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바위 덩어리를 표위성 바위라고 부르지만 19세기에는 그런 말이 실제 바위가 아니라理論적인 것에 불과했다. 영국의 위대한 지질학자 아서 헬럼은 지질학의 아버지인 제임스 허턴이 스위스를 방문했더라면 깊게 팬 계곡과 마모되어서 만들어진 줄무늬와 바위들이 흘러내린 자국을 비롯해서 빙하가 지나가는 수많은 흔적들의 중요성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허턴은 여행을 즐기지 않았다. 허턴은 전해 들은 이야기 이상의 정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홍수에 의해서 900m 높이의 산으로 옮겨졌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바위 덩어리가 세상의 어떤 물속에서도 떠다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대신 그는 광범위한 빙하작용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반세기 동안에도 대부분의 박물학자들은 바위 덩어리에 붙어 있는 점토층이 지나가던 수레나 심지어 징이 박힌 부츠에 붙어 있던 흙덩어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적인 권위주의에 오염이 되지 않았던 시골의 농부들은 더 잘 알고 있었다. 박물학자 장 드 샤르팡티에는 1834년 시골길을 가다가 스위스의 나무꾼과 길 옆의 바위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 나무꾼은 그 바위 덩어리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 그림젤에서 온 것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했다. 그 돌들이 어떻게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림젤의 빙하가 계곡의 양쪽으로 옮겨놓은 것이며 과거에는 그 빙하가 베른까지 확장되어 있었다고 대답했다. 사르팡티에는 매우 기뻐했다.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샤르팡티에의 가까운 친구였던 스위스의 박물학자 루이 아가씨도 처음에는 그런 주장을 회의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적절한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게 됐다. 파리에서 퀴비에의 제자였던 아가씨는 당시 스위스 네샤텔 대학의 자연사 교수로 있었다. 아가씨의 또 다른 친구였던 카를 심퍼라는 식물학자가 사실은 1837년에 처음으로 빙하기 아이스에이지 조기러라는 에이자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한때는 두꺼운 얼음층이 스위스의 알프스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과격한 주장이었다. 그는 아가씨에게 노트를 빌려줬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던 이론이 아가씨 업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 크게 후회하게 됐다. 샤르팡티에도 역시 오랜 친구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됐다. 또 다른 친구였던 알렉산드레트 홈볼트는 그런 아가씨를 보면서 과학적 발견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 후에는 그 중요성을 부정하며 마지막으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 업적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어쨌든 아가씨는 자신의 분야를 확립했다. 그는 빙하작용의 동력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험한 빙하의 틈새와 바위투성이의 알프스 산꼭대기를 비롯해서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그들이 최초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아가씨는 거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이론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급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훔볼트는 얼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자신의 원래 전공인 어류, 화석 분야로 되돌아가도록 충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가씨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영국에서는 아가씨의 이론이 더 환영을 받지 못했다. 빙하를 본 적이 없었던 대부분의 영국 박물학자들은 얼음덩어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느 모임에서 조롱하는 어투로 "그런 생채기와 강태기 모두 얼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로데릭 머치스는 바위에 가볍고 유리 같은 서리가 덮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말년에 빙하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얼음에 미친 지질학자들에 대한 불신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했다. 케임브리지의 교수였고 지질학회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홉킨스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얼음이 바위 덩어리를 옮겨 놓았다는 주장은 역학적으로도 명백하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학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용기를 잃지 않았던 아가씨는 자신의 리론을 알리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다. 1840년에 그는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영국 과학진흥협회의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했지만 위대한 찰스 라이엘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다음 해 에든버러 지질학회는 그 리론이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스코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의문에 합의를 했다. 결국 라이엘은 생각을 바꿨다. 스코틀랜드에 있던 가족 영지 부근에서 자신을 수백 번이나 지나쳤던 빙태석들은 빙하에 의해서 그곳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해야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 그에게는 예수 공현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개종을 한 라이엘은 자신을 잃어버렸고 빙하기에 대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원해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가씨에게는 불만스러웠던 시기였다. 그의 결혼도 파탄에 이르렀고 심퍼는 자신의 이론을 훔쳐갔다고 심하게 비난을 하고 있었으며 친구였던 샤르팡티에는 그에게 말도 붙이지 않았고 당시에 생존해 있던 가장 위대한 지질학자의 지원조차도 아주 미온적이고 확고하지 못했다. 184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연을 했던 아가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애타게 바라던 존경을 받게 됐다. 하버드는 그에게 교수직을 줬고 최고급의 비교 동물학 박물관을 설립해 주었다.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게 된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곳에 긴 겨울은 끝없이 추운 시절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해줬다. 그가 미국으로 옮기고 6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던 그린란드에 대한 최초의 과학 탐사에서 대륙에 버금갈 정도로 거대한 섬 전체가 아가씨의 리론에 등장하는 옛날의 대륙처럼 빙하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오랜 노력 끝에 결국 그의 주장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아가씨 이론의 핵심적인 단점은 그 빙하 시대가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격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영국의 학술지와 학술 서적 출판사들은 1860년대 글래스고에 있는 앤더슨 대학의 제임스 크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체 정력학, 이동하는 물체는 정력학, 멈춰있는 힘에 대한 학문과 전기학을 비롯한 과학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받기 시작했다. 1864년에 철학지에 발표되었던 지구 궤도의 변이 때문에 빙하기가 시작되었다는 그의 논문은 즉시 최고 수준의 논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훗날 크롤이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놀랍기도 했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1821년에 태어난 크롤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13살까지만 정규 교육을 받았다. 오늘날 스트레스클라이드 대학이 된 앤더슨 대학의 청소년이 되기 전에 그는 보험 판매원, 술을 팔지 않는 호텔의 관리인 등의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동생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그는 저녁 시간에 대학 도서관에 조용히 앉아서 물리학, 역학, 천문학, 유체, 정력학을 비롯해서 당시 유행했던 과학을 혼자서 공부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10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가 됐다. 그는 특히 지구의 운동과 그에 따른 기후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 지구 궤도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타원에서 거의 원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타원으로 바뀌는 것이 빙하기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크롤이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천문학을 이용해서 지구 기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크롤의 설득력 있는 논문 덕분에 영국 사람들은 언젠가 지구의 일부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크롤은 스코틀랜드의 지질 탐사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널리 존경을 받게 됐다. 그는 런던의 왕립학회와 뉴욕 과학원의 회원이 되었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다. 불행하게도 아가씨의理論이 마침내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미국에 있던 그는 자신의 이론을 더욱 이국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느라고 바빴다. 그는 찾아가는 거의 모든 곳에서 빙하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적도 근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지구 전체가 빙하에 덮였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멸종했고 신이 다시 부활시켰어야만 했다고 확신하게 됐다. 아가씨가 인용했던 증거 중에는 실제로 그런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어 그를 당할 존재는 신뿐일 정도가 됐다. 1873년 그가 사망했을 때 하버드 대학은 그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3명의 교수를 채용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의理論들은 곧바로 인기를 잃어버렸다. 그가 사망하고 1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버드 지질학과에서 그의 석좌 교수 자리를 이어받았던 후계자는 몇 년 전 빙하 지질학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소위 빙하 시대는 이제 주저없이 버려도 좋게 되었다고 했다. 14. 크롤의 계산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하기는 8만 년 전이었지만 그보다 더 최근에도 지구에는 심한 변화가 있었다는 지질학적인 증거가 계속 밝혀졌던 것이 문제였다. 빙하기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던 그의理論은 사장됐다.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밀란코비치라는 세르비아의 기계공학자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의理論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었다. 밀란코비치는 크롤의理論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지구는 궤도의 반경과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기울어진 각도와 흔들리는 정도도 주기적으로 변하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지역에 햇빛이 비치는 시간과 세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 궤도의 황도경사, 세차, 이심률의 3가지가 변하게 된다. 밀란코비치는 그런 복잡한 사이클과 빙하기의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사는 지구자전 쪽이 기울어진 정도, 세차는 지구자전 쪽이 흔들리는 정도, 이심률은 타원에 일그러진 정도,
문제는 그런 사이클의 주기들이 대략 2만 년, 4만 년, 10만 년 등으로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몇천 년까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겹쳐지는 시기를 알아내려면 거의 무한한 양의 계산이 필요했다. 특히 밀랑코비치는 100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위도에서 계절에 따라 태양 복사의 각도와 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계산해야 했다. 더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수에 대한 보정값도 알아내야만 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반복적인 일은 밀랑코비치의 적성에 맞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심지어 휴가 중에도 그는 연필과 계산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이클에 대한 표를 만들어갔다 싶다. 그런 계산은 오늘날의 컴퓨터를 이용하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시간이 남을 때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르비아 군대의 예비군으로 체포된 그는 갑자기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됐다. 부다페스트에서 느슨한 같은 연금 상태에 있었던 4년 동안에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에 보고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헝가리 과학원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보냈다. 어쩌면 그는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전쟁 포로였을 것이다. 그의 부지런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1930년에 발간된 수학적 기후학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천문학理論이라는 책이었다. 빙하기와 행성의 흔들림 사이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밀랑코비치의 짐작은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오랜 빙하기는 추운 겨울이 점진적으로 길어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런 과정이 그보다는 훨씬 더 신비스럽고 오히려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판구조론을 주장했던 알프레드 베게너의 장인이었던 러시아 태생의 독일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쾌펜이었다. 쾌펜은 빙하기의 원인을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서늘한 여름에야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너무 서늘했어. 일정한 지역에 내린 눈이 녹지 않게 되면 들어오는 햇볕이 모든 눈 표면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더욱 악화되면서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된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게 된다. 눈이 쌓여서 빙원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은 더욱 추워지고 얼음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빙하학자 괜 슐츠에 따르면 빙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눈의 량 때문이 아니라 눈이 녹지 않기 때문이다. 빙하기는 한 번에 이상 냉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눈이 햇볕을 반사해버리면 냉각 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맥피에 따르면 그런 과정이 스스로 증폭되면 멈출 수가 없으며 일단 늘어나기 시작한 얼음은 움직이게 된다. 빙하가 확대되면서 빙하기가 시작된다. 1950년대에는 연대 측정 기술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랑코비치가 조심스럽게 계산했던 사이클과 당시 알고 있던 빙하기의 연대를 연관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밀랑코비치와 그의 계산은 잊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이클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1958년에 사망했다. 존과 메리 그리빈에 따르면 그 시기에는 그런 모델이 역사적인 호기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질학자나 기상학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 리로는 1970년대 고대 해저 퇴적물의 연대를 알아내는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 정립되면서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됐다. 아르곤 연대 측정법,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칼슘 -40으로 붕괴되면 포타슘 대시 40과 아르곤 대시 40의 비율을 근거로 암석이나 퇴적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밀랑코비치 사이클만으로는 빙하기 사이클을 설명할 수 없다. 대륙의 배열과 특히 극지방에 육지가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실들은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그린란드를 북쪽으로 500km만 옮겨놓으면 피할 길 없는 빙하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좋은 기후를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인 것 같다. 빙하기 중간에 있었던 비교적 온화한 기간인 간빙기아 사이클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의 시작, 도시의 형성,
수학과 문학과 과학의 발전을 비롯한 의미 있는 인류의 역사 전체가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던 비정상적인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조금은 놀랄 일이다. 마지막 간빙기는 8,000년 정도 지속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는 이미 1만 년이 지났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빙하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싶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축소된 빙하기에 해당된다. 지난번 빙하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대략 2만 년 전에는 지구 육지의 약 30% 정도가 빙하기에 덮여 있었다. 지금도 지구의 10%는 빙하에 덮여 있고 14%는 영국 동토층을 이루고 있다. 지구상의 만물 중에서 75%는 얼음에 갇혀 있고 북극과 남극 모두에 만년설이 있는 지금의 상태는 지구의 역사상 아주 독특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오고 뉴질랜드와 같이 온화한 지역에서도 영구 빙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상황에 해당한다. 지극히 최근까지 어느 곳에서도 영구 빙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웠던 것이 지구의 일반적인 기후였다. 현재의 빙하기, 사실은 빙하세는 대략 4천만 년 전에 시작됐고 그 사이에 살인적으로 혹독했던 빙하기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빙하기가 섞여 있었다. 빙하기가 시작되면 그 이전의 빙하기에 대한 흔적이 씻겨 사라져버리기 쉬웠어. 과거로 돌아갈수록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더 어렵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한 후에 현대 인류가 등장했던 지난 250만 년 동안에 적어도 제17차례의 극심한 빙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빙하기가 시작되었던 주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꼽히고 있다.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에 솟아오르면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버렸고 다른 하나는 파나마 지역이 형성되면서 해류의 흐름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지난 4,500만 년 사이에 섬이었던 인도가 3,000km나 밀려 올라가 아시아에 붙게 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오르고 광활한 티벳 고원이 만들어졌다. 가설에 따르면 높은 지형은 더 서늘할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북아메리카를 향해 북쪽으로 불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냉각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후에 대략 500만 년 전부터 파나마가 바다 밑에서 솟아오르면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틈을 가로막으면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난류의 흐름을 차단했어. 적어도 전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강우 양식이 바뀌게 됐다. 그렇게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건조하였다. 결국 유인원들은 나무에서 내려와서 새로 나타나는 사바나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됐다. 어쨌든 바다와 대륙이 지금과 같이 배열되면서 빙하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 백피에 따르면 앞으로 대략 10만 년 정도 지속되는 작은 빙하기가 50차례 정도 더 찾아온 후에는 정말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것이다. 5천만 년 이전에는 지구에 규칙적인 빙하기가 없었지만 일단 빙하기가 찾아오면서부터는 그 규모가 늘어났다. 22억 년 전에 엄청난 빙하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억 년 정도는 온화한 기후가 계속됐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빙하기보다도 더 큰 규모의 빙하기가 시작됐다.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컸어.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시기를 극저온기 또는 슈퍼 빙하기라고 부른다. 당시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눈덩어리 지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눈덩어리라는 표현으로는 당시의 살인적인 상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이론에 따르면 태양의 복사량이 6%나 감소하고 온실가스의 생산 또는 보유이 줄어들면서 지구는 근본적으로 열을 저장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지구 전체가 남극, 대륙처럼 돼버렸다. 기온은 섭씨 45도 정도 떨어졌다. 지구의 표면 전체가 단단하게 얼어버렸고 고緯도 지역의 바다는 800m, 적도 지방에는 수십 미터 두께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런 이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적도 지역까지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얼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생물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어느 곳인가는 얼지 않은 바다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남조균은 그런 상태에서도 살아남아서 광합성을 했다. 남조균들은 햇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얼음을 통해서 보려고 노력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얼음은 몇 미터 정도만 되면 불투명하게 되어서 빛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됐다. 지역적으로 뜨거운 곳이 있어서 얼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연에서 가끔 볼 수 있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투명한 얼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구가 정말 완전히 얼어붙었다면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되었는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된다. 얼음으로 뒤덮인 지구는 엄청난 양의 열을 반사시킬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얼어붙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지구의 뜨거운 내부가 구원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우리는 판구조 덕분에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뒤덮인 표면에서 터진 화산이 엄청난 양의 열과 기체를 쏟아내면서 얼음이 녹고 대기가 다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흥미롭게도 그런 초저온 상태의 끝이 생명의 역사에서 봄에 해당하는 캄브리아 번성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게 평온하진 않았을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친 날씨가 계속되었을 것이다. 태풍은 초고층 건물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냈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의 폭우도 쏟아졌을 것이다. 18.